카드가 왜 안 긁혀? 나 여기 VIP야. 당장 돈 보내 나보고 카운터 앞에서 죽으라는 거야 뭐야? 징. 엄청난 소음은 아니었다. 원목 협탁 위에서 스마트폰이 둔탁하게 몸을 떠는 소리였다. 옆에 누운 남자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에 묻혀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미약한 진동이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들렸다. 나는 어둠 속에서 번쩍 눈을 떴다. 협탁 위 전자시계가 붉고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새벽 3시 14분. 징. 또다시 울렸다. 마치 곤충이 날개를 비비는 듯한 그 집요한 진동. 심장이 갈비뼈를 미친 듯이 두들겨 대기 시작했다. 도둑이 들었을까 봐 겁이 나서가 아니었다. 기혼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구역질 나는 어떤 직감 때문이었다. 침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렸을 때 사이렌처럼 울려 퍼지는 그 직감 말이다. 나는 이불이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옆에 누워있는 건 이성민이었다. 결혼 3년 차인 내 남편. 그는 모로 누워 입을 약간 벌린 채 자고 있었다. 지난달 내 월급의 절반을 털어 사준 최고급 구스베개 위로 그의 침이 흥건하게 베어들고 있었다. 겉보기엔 세상 모르고 자는 아주 무구한 얼굴이었다. 평소라면 늘 화면을 바닥으로 뒤집어 놓고 무음으로 해두던 그의 휴대전화가 오늘 밤엔 웬일인지 액정이 천장을 향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켜졌다.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 빛이 내 눈을 찔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산소가 부족해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감히 숨을 내뱉을 수 없었다. 손을 뻗었다. 손끝이 심하게 떨렸고 힘이 들어간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 손가락이 차가운 액정에 닿았다. 스팸 문자도 보이스피싱도 아니었다. 카카오톡 미리 보기 알림이었다. 발신인의 이름이 내 망막을 그대로 태워버릴 듯 선명하게 박혔다. 엄마, 시어머니. 이 새벽 3시에 나는 마치 시한폭탄을 해체하듯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협탁에서 미끄러뜨려 내렸다. 손바닥 위로 벽돌처럼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졌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내 생일이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아니면 얼마나 게으른 것인가. 0, 5, 2, 0. 잠금 화면이 풀렸다. 갑작스러운 빛에 본능적으로 눈을 찌푸리자 눈물이 왈칵 차올랐다. 나는 대화창을 눌렀다. 개인 톡방이 아니었다. 단체 톡방이었다. 방에는 3사람이 있었다. 이성민. 엄마, 그러니까 나의 시어머니 김순자. 그리고 타이트한 필라테스 운동복을 입고 가슴골을 드러낸 여자의 프로필 사진. 저장된 이름은 딱 한 글자였다. S. 전신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손끝에서 시작된 한기가 심장을 관통해 온몸을 마비시켰다. 나는 혹시라도 손가락이 미끄러져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짐승을 깨울까 봐 두려움에 떨며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띄운 채 스크롤을 위로 올렸다. 방금 나를 깨운 진동은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아들, 그 여우녀는 자니? 내일 반드시 아파트 명의 변경 서류에 도장 찍게 해라. 대출 승인 나기 전까진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된다. 위장이 뒤틀리며 신물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여우. 나는 계속해서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렸다. 초저녁에 오간 대화들이 마치 공포영화의 대본처럼 내 눈앞에 펼쳐졌다. S라고 저장된 여자가 쓴 글이 보였다. 오빠, 그 미련 곰탱이 같은 년은 언제 내쫓을 거야? 오늘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보고 왔어. 우리 콩콩이가 아빠 보고 싶대. 콩콩이. 아기. 세상이 기울어졌다. 첫 직장 퇴직금을 털어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던 이 안방의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다. 이성민의 답장은 밤 9시였다. 그때 그는 내 옆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곧 정리할 거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걔가 멍청하긴 해도 일 하나는 부지런하게 잘하잖아. 이번에 신축 빌라 연대 보증 서류에 사인만 하게 만들면 바로 뻥 차버릴 거야.
변호사 선임할 돈 한 푼도 안 남게 탈탈 털어서 시어머니가 곧바로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다. 춤추는 토끼였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축하하는 토끼. 잘했다, 내 새끼. 돈 들어올 때까지만 좀 더 참아라. 걔 퇴직금도 곧 우리 거잖니?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오리털 이불 위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불과 5시간 전 내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첩첩대는 입으로 여보, 당신이 끓인 찌개에서만 우리 엄마 손맛이 나라고 짓거리던 남자. 이건 남편이 아니었다. 기생충이었다. 내 동맥에 빨대를 꽂고 나를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빨아먹으려는 거머리였고 그의 가족이라는 작자들은 옆에서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를 흔들어 깨우지도 않았다.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대신 얼음물처럼 차가운 냉정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적셨다. 벼랑 끝에 서서 시면을 내려다볼 때나 느낄 법한 서늘한 각성이었다.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나는 다시 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 정확하고 냉혹한 손놀림으로 채팅 내역 전체를 내 비상용 이메일로 전송했다. 스팸 메일만 모아두는 계정이라 알림이 울릴 일 없는 곳이었다. 혹시 몰라 내 휴대전화로 화면을 한 장 한 장 찍어도 두었다. 그리고 제스가 보낸 초음파 사진도 내 폰으로 다운로드했다. 작업을 마친 뒤 전송 내역을 삭제하고 상단 알림창까지 깨끗하게 지웠다. 나는 휴대전화를 협탁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각도는 아까와 한치의 오차도 없게. 액정이 위를 향하도록. 다시 자리에 누웠다. 베개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서 오르내리는 그의 가슴팍을 응시했다. 내 돈을 원해? 마음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뇌가 울릴 정도로 거대하고 그 어떤 비명보다도 귀를 찢을 듯한 목소리였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모든 걸 빼둬서 날 내쫓고 그 여자랑 그 핏덩이를 내 집에 들이시겠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강남의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엄마는 울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 서방이 참 착해 보이니 잘 살라고. 전세 자금을 보태느라 시어머니께 더 좋은 예단을 못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났다. 내가 감내했던 희생의 기억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장을 휘젓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해 겨울 나는 내 코트 하나 못 사 입으면서 그에게 면접용 양복을 사 입혔다. 주말마다 경기도 시댁에 내려가 베란다 찬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김장 배추 100포기를 씻었다. 손등이 터져 동상이 걸릴 지경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혀를 찼다. 지원아. 손이 왜 그리 굼뜨니? 그렇게 느려 터져서 우리 아들 내조는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게 엄한 사랑인 줄 알았다. 내가 가족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가축이었다. 살이 오를 때까지 먹이다가 결국엔 잡아먹기 위한 가축.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소가 어둠 속에서 내 입가에 번졌다. 아마 끔찍하게 일그러진 표정이었으리라. 그래, 좋아. 나는 그의 목을대를 노려보며 눈가를 파르르 떨었다. 연기가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원하신다면 오스카상 주연급 연기를 보여드려야지.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동이 트기 전까지 4시간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벽돌 쌓듯 하나하나 치밀하게 쌓아 올렸다.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건 너무 값싼 잡이었다. 나는 그들의 가죽을 한꺼풀씩 벗겨낼 것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돈이라는 글자를 배운 것 자체를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침 햇살이 야른 커튼을 뚫고 들어와 마루 위에 기만적인 따스함을 드리웠다.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7시 정각. 이성민이 신음하며 기지개를 켰다. 그가 몸을 뒤척이더니 그 묵직한 팔을 내 허리 위에 턱 하니 올렸다. 여보, 알람 좀 꺼줘. 5분만 더 잘래.
그의 살이 내 살에 닿았다. 축축하고 끈적했다. 닿은 자리마다 수천 마리의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 소름이 돋았다. 구토가 치밀었다. 협탁 위에 스탠드를 집어들어 그의 두개골을 내려찍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그의 팔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마치 깨지기 쉬운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일어나야지, 자기야.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역겨울 정도로 상냥하고 명랑했다. 오늘 아침 회의 있다면서? 얼른 씻어. 맛있는 아침 해줄게. 응. 우리 마누라가 최고네. 그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웅얼거렸다. 나는 침실을 나왔다. 맨발에 닿는 강화마루의 차가운 감촉에도 발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방문을 닫는 순간 나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양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깍지를 껴야만 했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내 보너스를 털어 리모델링했던 그 부엌. 맞춤형 냉장고, 고가의 인덕션. 냉장고를 열어 콩나물 무침과 어제 먹다 남은 국을 꺼냈다. 도마를 꺼냈다. 식칼을 쥐었다. 칼자루가 차갑고 단단했다. 탁. 대파의 머리를 잘라냈다. 탁, 탁.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탁. 나는 이 칼로 그들의 계획을 난도질하는 상상을 했다. 그들의 탐욕을 잘라내는 상상을. 상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뜨거운 국,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이성민이 배를 극적이며 비틀비틀 걸어 나오더니 식탁을 보고 해벌쭉 웃었다. 와, 냄새 죽이네. 역시 우리 마누라는 현모양처야. 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그가 쌀밥을 입안으로 쳐넣는 꼴을 지켜보았다. 자기야. 내가 조용히 불렀다. 응.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국 속에 두부를 건져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난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투자건 말이야. 운을 떼자 그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아주 찰나 0.1초 정도였다. 상가 매입해서 자산 불린다는 거 있잖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짐짓 관심 없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아, 그거.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우린 힘들 것 같다고. 당장 현금이 없잖아, 안 그래? 거짓말쟁이. 그 대사를 몇 번이나 연습했을까? 그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그는 엄청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랬다. 그게 말이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표정을 지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라면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가 금리를 좀 알아봤거든. 우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재대출을 받고 내 보험 약관 대출까지 합치면 얼추 자금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눈동자 안에서 탐욕이 폭죽처럼 터지는 게 보였다. 너무나 적나라하고 추악한 빛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꼬리가 귀에 걸리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아내고 있었다. 정말. 하지만 당신한테 너무 무리 아니야? 그거 당신이 결혼 전에 모은 돈이잖아. 우린 부부잖아. 나는 손을 뻗어 식탁 너머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지. 게다가 어머님이 확실한 투자처라고 하셨으니까 믿어야지. 어머님이 늘 우리 잘 되라고 애쓰시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럼 우리 엄마가 부동산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지. 흥분한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와, 지원아. 당신 이 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다니 나 너무 감동했어. 얼른 밥 먹어. 나는 손을 슬그머니 빼내어 식탁 아래에서 바지에 벅벅 문지르며 닦았다.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 가자. 내가 서류 준비해 갈게. 좋아. 토요일에 바로 가자. 그는 좋아서 펄쩍 뛸 기세였다.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멍청한 쏘가 제 발로 도살장에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믿겠지?
나는 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려 잔 속의 물결이 일렁거렸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이미 머릿속으로 내 돈을 어떻게 펑펑 쓸지 상상하느라 바빴으니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준비한다는 서류가 그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돈을 갖다 바치러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준비한 건 가족 자산관리 신탁 약정서였다. 이름은 그럴듯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 아주 공식적인 문서처럼 보인다. 하지만 깨알 같은 법률 조항들 사이 제32조와 제45조에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맹독이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들의 탐욕을 미끼로 쓰는 덫이었다. 주말이 되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것 같았다.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시댁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질식할 것 같았다. 이성민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보, 가서 엄마 어깨 좀 주물러드려. 요즘 어깨가 많이 쑤신데. 그가 툭 던지듯 지시했다. 알겠어. 나는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회색 방음벽을 바라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아, 그리고 제스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그가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다. 알지. 세이빙, 저축이라는 뜻으로 저장해둔 거 그냥 우리 투자 준비 다 됐다고만 해. 알아.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운 낡은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묵은 김치 냄새와 오래된 마늘 냄새가 진동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서 있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 며느리도 왔고, 뒷말은 명백한 부록이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내 양손을 훑었다. 빈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게 분명했다. 나는 최고급 2플러스 한우 선물 세트를 들어보였다. 그녀의 눈이 번쩍 빛났다. 어머, 뭘 이런 비싼 걸 사오고 그러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손은 이미 상자를 낚아채고 있었다. 얼른 들어와라, 들어와. 거실은 온갖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싸구려 도자기 인형들, 누렇게 바른 신문 뭉치들, 그리고 거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안마의자. 작년 추석에 내가 할부로 끊어들인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다가 고개만 까닥했다. 인감은 가져왔냐? 그는 대뜸 이성민에게 물었다. 아유, 여보. 애들 숨 좀 돌리게 놔둬요. 시어머니가 타박을 주면서도 발걸음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가지러 가는 것이다. 나는 마룻바닥에 앉았다. 이 집에서 소파는 남자들과 시어머니의 차지였다. 며느리는 바닥 신세였다. 그게 말이다. 시어머니가 깎아놓은 배 한 접시를 탁자에 툭 내려놓았다. 내 몫에 포크는 없었다. 성민이한테 들었다.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거 진짜 천재일우의 기회야. 내 친구 사촌 동생이 그러는데 이 지역이 내년에 재개발 들어간단다. 네, 어머니. 나는 고개를 조신하게 숙이고 말했다. 저도 알아봤는데 전망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망. 이건 금광이야, 금광. 그녀가 손바닥을 짝 하고 쳤다. 그러니까 내 전세 보증금을 내 계좌로 쏘면 내가 내 명의로 건물을 사는 거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너도 알지? 자기 명의로. 뻔한 수작이었다. 어머니.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사실 제가 더 좋은 방안을 준비했어요.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하고 요즘 세법이 바뀌어서요. 우리가 가족 간 차용 형태로 신탁을 설정하면 어머님 세금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세금. 그 단어에 그녀의 귀가 쫑긋 섰다. 얼마나? 거의 정분에 가까워요? 나는 물 흐르듯 거짓말을 뱉어냈다. 아는 세무사 친구한테 자문받았어요. 이 가족 자산관리 신탁 계약을 맺으면 나라에서도 공동소유로 인정해서 취득세를 당장 낼 필요가 없대요. 나는 인터넷 법률 서비스 사이트에서 꼬박 사흘 밤을 새워 작성한
치명적인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두툼한 서류를 내밀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니?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냥 요식행위예요. 이성민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오로지 빨리 돈을 받을 생각뿐이었다. 지원이 이런 거 잘 알잖아. 회사에서 돈 관리하는 애인데, 엄마. 빨리 찍어야 우리 부자 되지? 그는 내가 재무팀이 아니라 물류관리팀이라는 것도 모른다. 하긴 내 일에 관심이나 있었던 적이 없으니.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야.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펜을 들었다. 잠시만요. 내가 부드럽게 막아섰다. 아버님도 사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성민 씨도요. 가족 연대 신탁이라서 그래요? 그래야 국세청에서 믿어주거든요. 알았어. 시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갈겼었다. 심장이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흉곽을 두드렸다. 서명해. 어서 너희들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도장을 찍었다. 시아버지가 서명했다. 이성민이 서명했다. 그들이 서명한 건 단순한 이체 동의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채무이행각서였다. 약관에는 내가 제공하는 자금이 그들에게 빌려주는 고금리 대출이며 담보물은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와 이성민의 향후 모든 급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위약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회도 및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이건 더디였다. 그들의 탐욕을 미끼로 한 거대한 곰더대, 그들은 희희낙낙하며 제 발목을 집어넣은 것이다. 자, 됐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게 들이밀었다. 월요일에 바로 돈 보내라. 월요일에 은행 문 열자마자 처리할게요. 나는 서류를 소중하게 가방에 챙겨 넣었다. 가방이 묵직해졌다. 마치 장전된 권총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 이제 부엌 가서 나 좀 도와라. 저녁 해야지. 그녀가 명령조로 말하며 등을 돌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딱딱한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려왔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는 점심에 그들이 처먹고 남긴 더러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부터 좀 씻어라. 그녀가 턱짓으로 가리켰다. 나는 분홍색 고무장갑을 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일러 기름값을 아낀다고 온수를 잠가둔 게 분명했다. 지원아. 물 너무 세게 틀지 마라. 아껴 써야지. 거실에서 그녀의 고함이 들려왔다. 나는 기름기가 잔뜩 낀 접시를 힘주어 문질렀다. 하얗게 굳은 기름때가 역겹도록 끈질겼다. 부엌의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유리창 위로 빗방울이 눈물처럼 길게 자국을 남기며 흘러내렸다. 마음껏 즐겨.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대는 남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차갑게 비소했다. 이 마지막 온기를 즐겨도 너희들의 그 멍청한 무지를 마음껏 누려. 내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카운트다운은 시작될 테니까. 나는 설거지를 마쳤다. 밥을 안 쳤다. 그들의 식사를 수발들었다. 그리고 싱크대 구석에 서서 남은 밥을 허겁지겁 몇 술 떴다. 머릿속에서는 그 초음파 사진의 잔상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아이, 그 배신. 더 이상 슬픔은 없었다. 그것은 연료였다. 2주가 지났다. 더든 완벽하게 다퉜다. 돈은 입금되었다. 내 적금이 아니었다. 내가 자산관리를 명목으로 그들의 명의를 이용해 끌어온 대출금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부자가 된 줄 알았다. 그들은 미친 듯이 돈을 써대기 시작했다. 이성민의 휴대전화로 쉴 새 없이 날아오는 카드 결제 알림을 나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제 어미에게 사준 명품 가방. 자기가 쓸 최고급 골프채. 그리고 목걸이 하나, 그건 체스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모던한 사무실에는 비싼 커피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감돌았다. 이거 정말 놀랍군요. 최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리며
내가 책상 위에 올려둔 증거물들을 바라보았다. 카톡 대화 내용, 초음파 사진,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그리고 그들의 카드 명세서. 그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까끌까끌하게 갈라져 나왔다. 지난 보름 동안 제대로 된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이 계약서가 있다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한 선생님,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 준비가 아닙니다. 이건 처형식을 준비해 오셨네요. 이 채무 이행각서 완벽한 철증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약을 위반한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금을 탕진하고 있다면 그들은 100% 위반입니다. 선생님은 모든 걸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시부모의 집, 남편의 월급. 그야말로 싹 다요. 좋아요.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 자산 동결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혼 소장은 남편 회사로 보내주세요. 로비에서 점심시간에요. 모양이 아주 빠질 텐데요. 난리가 날 겁니다. 최 변호사가 경고하듯 말했다. 그 인간 주목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는 붐비는 영화관에서 낯선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억지로 청혼을 받아내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즐거워할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는요? 그 여자도 연대 보증인이에요. 채무상환 독촉장,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최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시겠지만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미친 개처럼 달려들 거예요. 오라고 하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의 주름을 매만졌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최 변호사님, 전 이제 피해자가 아니에요. 채권자죠. 로펌을 걸어 나왔다. 바깥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나는 코트깃을 여며 쥐었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은행 앱을 켰다. 아직 눌러야 할 마지막 버튼이 하나 남았다. 내가 설정해둔 킬 스위치. 가족 계좌에 연동된 모든 카드를 분실 신고 처리하고 자금을 동결시키는 버튼. 시간을 확인했다. 낮 12시 30분. 점심시간이었다. 이성민은 지금쯤 비싼 오마카세 스시집에서 동료들에게 자기네 집 투자가 대박났다며 떠벌리고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내가 준 가족 카드로 겨울 코트를 결제하고 있겠지. 심호흡을 했다. 공기 중에 매캐한 자동차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자유의 냄새도 섞여 있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전체 카드 분실 신고, 처리 중,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폭발음은 없었다. 그저 작은 원이 빙글 돌더니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떴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어디선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서울의 어느 스시집, 종업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난처한 표정으로 이성민에게 다가가고 있을 것이다. 손님, 이 카드는 결제가 안 되는데요.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뜨는데 경기도의 어느 백화점, 점원이 그 오만한 노인네에게 카드를 돌려주고 있을 것이다. 고객님, 이 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징, 그리고 또 한 번. 징, 징, 징. 시작되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이어폰을 꽂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재생했다. 허벅지 쪽에서 느껴지는 끊임없는 진동이 마치 안마기처럼 기분 좋게 느껴졌다. 울리게 놔둬. 타들어가게 놔둬. 달콤한 덧이 그들의 발목을 으스러지게 물었다. 이제 완벽하게 잘라낼 시간이었다. 지하철이 굉음을 내며 한강 철교 위를 달리고 있었다. 잿빛 강물이 다리 아래서 흉흉하게 넘실거렸다. 마치 지금 내 남편의 인생처럼. 내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이제 미친 듯이 절박한 리듬으로 발작하듯 울어대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 32통. 남편 15. 심한구 12. 시아버지 5. 숫자는 주식 시세판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그 광경을 그려보았다. 이성민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싸구려 양복 셔츠가 땀에 젖은 채 서 있을 것이다. 동료들은 뒤에서 입을 가리고 수군거리고 있겠지. 그는 다른 카드를 꺼내 볼 것이다. 거절. 또 다른 카드를 꺼낸다. 거절. 은행에 전화를 걸어 따지겠지? 그러면 은행 직원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카드 명의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감지하여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 맞다. 내 인생을 도둑질하려던 그 활동들 말이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눈에 보이는 PC방으로 들어갔다. 내게는 중립지대가 작전 통제실이 필요했다. 어두컴컴하고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실내, 주변에서는 게임을 하는 학생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했다. 새로운 사진들이 동기화되고 있었다. 이성민이 제 어미에게 보낸 캡처 화면이었다. 엄마, 카드가 다 안 긁혀. 엄마가 뭐 건드렸어? 그리고 답장이 와 있었다. 내가 뭘 해? 나 지금 병원 약국이다. 혈압약 타야 하는데 결제가 안 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빨리 그 망할 기집애 지원이한테 전화해봐. 왜 안 받아? 병원. 맞다. 그 여자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었다. 나는 게이밍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인조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88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일인 양 차가웠다. 야, 한지원. 시어머니였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휴대전화를 귀에서 멀리 떼어내야 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앙을 써댔다. 너 어디야? 왜 카드가 정지됐어? 너 시험이 말려주길 작정이냐? 내가 지금 병원 수납 창고 앞에서 거짓골로 서 있어야겠어? 누구시죠? 내가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너 미쳤니? 나다. 내 시어미. 전 시어머니 없는데요. 나는 평온하게 대꾸했다. 우리 엄마는 부산 친정에 계시거든요. 누구세요? 너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 해결해. 돈 보내라고. 간호사들이 쳐다보잖아. 나는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채무자 김순자 씨 되십니까? 채무자.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메일 확인해보세요. 아드님 메일도요. 방금 제 변호사가 채무상환 독촉장이랑 이혼소장을 발송했습니다. 이혼. 채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삑사리가 났다. 너 지금 장난하냐? 지난 2주 동안 두 분이 쓰신 돈 말입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그 300만 원짜리 명품백, 200만 원짜리 골프채. 그리고 어머니가 비밀 계좌로 빼돌린 5천만 원 그거 선물 아니에요. 두 분이 서명하신 계약서에 따르면 그건 전부 대출금입니다. 게다가 두 분이 공모해서 남편의 외도를 숨겼으니 품위 유지 및 신의 성실 조항 위반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전액 상환하셔야 한다는 뜻이죠. 이 미친년이. 우린 가족이야. 이제 아닙니다. 내가 잘라 말했다. 원금이랑 이자 갚으실 시간 딱 24시간 드립니다. 만약 못 갚으시면 법원 집행관들이 댁으로 가서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일 겁니다. 어머니가 끔찍이 아끼시는 그 안마의자에도요. 지원아, 아가, 내 말 좀 들어봐. 그녀의 말투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분노가 있던 자리를 공포가 채웠다. 우리 말로 하자. 너 어디니? 집으로 와라. 응. 대화로 풀자. 집에는 안 갑니다. 찾을 생각도 마세요. 아드님한테 전해주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묵이 흐르게 두었다. 그 제스라는 여자가 오마카세 스시 감낼 돈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드님은 이제 파산이니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번호를 차단했다. PC방의 어둠 속에 앉아있자니 모니터의 푸른 빛이 내 동공에 비쳤다. 콜라 캔을 땄다. 탄산이 칙 소리를 내며 터져나왔다.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달디 달고 톡 쏘는 맛. 승리의 맛이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태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공개 처형이라고 이름 붙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엑셀 파일이 들어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쓴 돈의 내역이 1원 단위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11월 12일 시어머니 속옷 빨간색 레이스 사이즈 100 25,000원. 12월 20일 남편 치질 연고 75,000원. 1월 5일 S 산부인과 진료비 내 가족 카드로 5결제 15만원. 마우스 커서가 아파트 입주민 카페의 글쓰기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시어머니가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 커뮤니티였다. 그리고 남편 회사 직원들이 보는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판 창도 띄웠다. 시끄러운 거 좋아하신다고 했죠? 나는 모니터를 향해 속삭였다. 마우스를 클릭했다. 딸깍. 업로드 진행 바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초록색 막대가 거침없이 오른쪽으로 뻗어나갔다. 내 손가락은 허공에 멈춘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방아쇠를 당긴 직후에 오는 전율 때문이었다. 진행 바가 끝에 닿는 순간 화면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떴다. 그 순간 PC방을 채우던 요란한 키보드 소리, 옆자리 고등학생이 아, 씨발 하고 외치는 욕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싸구려 컵라면 냄새가 내 감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내 세상에는 오직 눈앞에서 빛나는 이 사각형 화면만이 존재했다. 게시물은 마치 정화조에 던져진 수류탄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죽은 듯 고요했다. 조회수만 미친 듯이 올라갔다. 10, 100, 500, 3000. 그러다 첫 번째 댓글이 달렸다. 와,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시어머니 팬티 사는 것까지 며느리 돈으로 계산해? 곧이어 댓글창이 폭발했다. 비난의 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눈으로 쫓기 힘들 지경이었다. 헐, 나 이 아파트 사는데 이 집 알 것 같음. 그 부녀회장 평소에 귀부인인 척하고 다니더니 완전 거머리 집안이었네. 대박, 상간녀 초음파 비용을 와이프 카드로 긁었다고? 남자가 제정신임. 저런 노문 거세를 시켜야 함. 더러워 죽겠네. 그 빨간 레이스 팬티 사이즈가 100이라니. 우웩, 토 나온다. 나는 그 글자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우스를 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춥지는 않았다. 뒤틀리고 뜨거운 쾌감이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기어올랐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짧은 메시지 알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화였다. 액정의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나는 그 이름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예전에는 이 이름이 반짝일 때마다 설거지하던 손의 물기를 황급히 닦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곤 했다. 혹시 배가 고픈 건 아닐까? 와이셔츠를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가 기분 나빠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지금은 마치 유리병 속에 갇힌 파리가 병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꼴을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야, 한지원. 너 미쳤어. 인터넷에 도대체 뭘 올린 거야? 이성민의 목소리는 이미 찢어져 있었다. 극도의 공포가 만들어낸 히스테리였다. 지금 회사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방금 부장님이 날 부르더니 공금 횡령해서 첩질했냐고 묻더라. 당장 지워. 빨리. 나는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었다. 거리가 있는데도 그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덫에 걸려 죽어가는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 같았다. 지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가벼운 목소리였다. 왜 지워야 해? 그거 다 사실이잖아. 영수증 하나, 카드 내역 하나까지 전부 진짜인데. 너 날 아주 매장시킬 작정이야? 날 망가뜨려서 너한테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잘려야 내 돈을 갚을 거 아냐.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끝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건 내 사정이지, 이성민 씨. 나는 손톱 거스러미를 무심하게 뜯어냈다. 따끔한 통증이 정신을 더 맑게 했다. 그리고 착각하나 본데 널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너 자신이지. 탐욕에 눈먼 내 어머니랑 죗놀림 함부로 한 내 잘못이라고. 여보, 지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거 다 엄마가 시킨 거야? 엄마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나중에 기어오를 거라고 기선 제압해야 한다고 해서. 너도 알잖아. 나 귀 야른 것. 나왔다. 개싸움의 서막. 내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렸다. 벌써 꼬리 자르기를 시작하겠다는 건가?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분 없다며 효자 노릇하던 놈은 어디 가고? 얘기하고 싶으면 해. 내가 말했다. 내일 오후 2시 최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내 부모님도 모시고. 명심해. 1분이라도 늦으면 2차 증거자료 터뜨릴 거야. 너희가 인테리어 계약서 위조해서 은행 대출금 타낸 거, 그거 준비돼 있거든. 수화기 너머로 질식할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만은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바람 앞에 낙엽처럼 파들파들 떨렸다. 갈게. 무조건 갈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PC방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껍게 분칠을 한 얼굴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 며느라, 우리 이씨 집안에 들어왔으면 이씨 법을 따라야지. 내일은 내 법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 날 최 변호사의 회의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차가운 방,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회색 하늘이 내려다 보였다. 유리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유령 같았다. 이성민이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내가 사준 그 비싼 양복은 쭈글쭈글해져 볼품없이 걸쳐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진 채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퀭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콧대 높은 부녀 회장의 모습은 없었다. 푹 눌러 쓴 모자 아래로 몸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지만 탁한 눈동자 속에서 공포와 도끼가 번들거리는 것까지 감출 순 없었다. 시아버지는 마치 석상처럼 구석에 앉아 바닥에 구멍이라도 낼 기세로 땅만 노려보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여러분이 서명하신 가족 자산관리 신탁약정서 및 부속 채무이행각서에 의거하여.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건조했다.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프로의 목소리였다. 이성민 씨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인 한지원 씨는 현재 즉각적인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최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숫자를 읊었다.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세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헉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밟힌 고양이 같은 소리였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이거 사기야. 완전 고리대금업자 아니야. 원금의 위약금, 그리고 아드님이 혼인 기간 중 자산을 횡령하여 발생한 징벌적 배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넘겼다. 여기 백지 위에 검은 글씨로 여러분의 자필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난 못 갚아. 돈 없어. 시어머니가 바락바락 대들며 습관처럼 책상을 치고 일어나려 했지만 내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흠칫하며 도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부부 공동빚 아니야? 왜 내가 갚아? 어머님이 연대 보증인이시니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게다가 그 돈 대부분 어머님 주머니로 들어갔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나는 일부러 어머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에르메스 100 안마의자. 그리고 시누이 혼수하라고 몰래 보내주신 돈. 내가 하나씩 읊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상세 내역 다시 읊어드릴까요? 너 이 독사 같은 년.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애초에 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내가 처음부터 재수없는 년이라고 알아봤다니까. 그만해.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이 시어머니의 저주를 끊어냈다. 이성민이었다. 그가 박차고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자신의 어미를 노려보고 있었다. 엄마. 다 엄마 때문이야. 그가 짐승처럼 포효했다. 침이 번들거리는 회의 탁자 위로 튀었다. 엄마가 맨날 내 귀에 대고 속삭였잖아. 지원이 돈이 우리 돈이라고 뼈골까지 다 빼먹어야 한다고. 엄마가 시킨 거잖아. 그 여자 꽃이라고 부추긴 것도 엄마고. 애만 생기면 지원이가 꼼짝 못하고 이혼도 못할 거라고 했잖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괴물을 보듯 아들을 쳐다봤다. 내가 아랫돌이 간수 못한 걸 왜 나한테 덮었으요? 젊고 예쁜 년한테 환장한 건 너잖아. 엄마잖아. 이성민이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둘렀다. 지원이 집안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한 것도 엄마고 싹싹하게 못 군다고 구박한 것도 엄마잖아. 이제 속이 시원해? 내 직장 끝장났어. 내 인생 조졌다고. 나 이제 빚더미에 앉았어. 엄마가 책임져. 시골 집 팔아. 돈 내놓으라고. 안 돼. 시어머니가 목숨이라도 지키려는 듯 가방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 아버지가 평생 지킨 집이라고. 절대 못 팔아. 안 팔면 내가 감옥 간다고. 이성민이 달려들어 어머니의 멱살을 잡았다. 이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가 내 눈앞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한때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와 자애로운 어머니인 척하던 두 사람. 밥상머리에서 눈빛을 교환하며 나를 어떻게 등쳐먹을지 모의하던 그 끈끈한 모자 관계가 이제는 굶주린 들깨 떼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움직였다.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팡이를 들어 이성민의 등짝을 후려갈겼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어미한테 무슨 짓이야. 아버지도 공범이잖아. 이성민이 고개를 돌렸다. 그 눈에는 인륜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좋아하셨잖아요. 이제 차 바꿀 수 있다고. 왜 이제 와서 착한 척이야.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통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고 뼈에 사무치는 서글픔만이 가슴을 채웠다. 이게 내가 3년이라는 청춘을 바쳐 지키려 했던, 자랑스러워했던 가족의 실체였다. 가족애라는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내니 그 밑에는 적나라한 이익과 추악한 욕망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3년 전 추석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부엌에 갇혀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에 쩔어 눈도 제대로 못 뜨던 날이었다. 이성민이 들어와 뒤에서 나를 안으며 말했다. 여보 고생했어.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성민아, 며느리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나와서 과일이나 먹어라. 그때 나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 지금 보니 그건 노예 주인이 말 잘 듣는 가축을 어르고 달래는 것에 불과했다. 자, 여러분. 내가 탁자를 똑똑 두드렸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난장판이던 회의실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세 사람은 헐떡거리며 나를 쳐다봤다. 옷은 엉망으로 흐트러졌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나 있었다. 쇼는 끝났나요? 내가 차갑게 물었다.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S가 보냈던 그 초음파 사진이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객이 한 분 계시네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프로필 사진 속에서 필라테스 복을 입고 있던 여자, S가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헐렁한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이성민이 그녀를 보자마자 눈에 희망의 불꽃이 튀었다. 수민아, 자기야. 그가 달려들 기세로 몸을 일으켰다. 자기가 좀 말해줘. 이 사람들한테 우리 아기 오지 마. 수민이라 불린 여자가 차갑게 뒷걸음질 쳤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더러운 손으로 건드리지 마. 뭐. 이성민이 멍하니 멈춰섰다. 수민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성민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팔랑거리며 날아간 종이가 테이블 위에 툭 떨어졌다. 수술비 청구서였다. 임신 중절 수술. 애 지웠어. 수민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사기꾼 자식 낳아서 빚쟁이 뒷바라지할 생각 없거든. 너 뭐라고 했어? 이성민의 다리가 풀렸다. 쿵 소리를 내며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건 내 아들인데 내 혹덩어리지? 수민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두려움과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굴욕감이 섞여 있었다. 한지원 씨라고 했죠? 난 이제 빚 없어요. 그쪽 남편이 사준 가방이랑 보석들, 중고 명품샵에 다 넘겼고 돈은 방금 변호사 계좌로 샀어요. 나머지는 이 등신한테 직접 받으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다. 또각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이성민의 심장을 밟는 듯 했다. 안 돼. 수민아. 가지마. 나 돈 없어. 너 가면 나 어떡해. 이성민이 울부짖으며 기어가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수민이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뾰족한 굽이 달린 구두로 이성민의 손등을 짓밟아 버렸다. 아! 비명이 사무실을 울렸다. 꿈깨. 수민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내가 오빠 만난 건 광화문 엘리트인 줄 알아서였어. 돈 좀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빚더미에 앉은 신불자? 누가 거지랑 살아? 역겨워. 문이 닫혔다. 이성민은 붉게 부어오른 손을 부여잡고 바닥에 웅크렸다. 척추가 뽑힌 늙은 개 같았다. 그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웅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시어머니는 의자에 널브러져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 집, 내 아파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에 주름을 폈다. 최 변호사님, 나머지는 부탁드립니다. 나는 바닥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경매 절차 최대한 빨리 밟아주세요. 해 넘기는 거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지원님.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고요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아래로. 거울 같은 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무서울 정도로 맑았다.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환희는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 사랑과 가정이 담겨있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려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안다. 이 바람도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3개월 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창밖의 거리는 하얗게 물들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나는 지금 회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에 산다. 크지는 않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다. 대출금도 없고 눈치 봐야 할 시부모도 없고 동상이몽을 꾸는 남편도 없다. 오직 나뿐이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어느 대기업의 횡령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시선은 길모퉁이의 한 인형에게 고정되었다. 등이 굽은 한 노파였다. 그녀는 낡아빠진 사이즈도 맞지 않는 국방색 깔깔이 점퍼를 입고 있었다. 몇 년 전 이성민이 입다 버린 헌 옷이었다. 그녀는 녹슨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다. 리어카 위에는 남들이 버린 라면, 박스와 빈 페트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길바닥이 얼어 미끄러웠다. 노파의 발이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리어카가 기우뚱하더니 박스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빈병 몇 개가 도로 한복판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뒤따르던 차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다. 아, 치. 할망구 죽고 싶어 환장했나.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노파는 허둥지둥 일어나 몸에 묻은 눈을 털어낼 생각도 못하고 도로에 무릎을 꿇고 병을 주워 담았다. 당근처럼 퉁퉁 붓고 붉게 튼 손가락 마디가 기괴하게 굽어 있었다. 김순자였다.
나의 전 시어머니. 한때는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화투패를 쪼는 데만 쓰이던 그 손 위 설거지 그릇에 고춧가루가 남았다며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고 타박하던 그 손. 지금 그녀는 고작 몇십 원짜리 빈병 하나를 줍기 위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기며 낯선 운전자에게 굽신거리고 있었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나는 그 장면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무성 영화를 보듯 바라보았다. 그녀가 병을 다 줍고 리어카를 다시 세웠다.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흩날리는 눈발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완전히 갈라져 버린 두 세계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시선이 부딪혔다. 그녀가 멈칫했다. 탁한 그녀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입술이 떨리며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지원.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다가오고 싶어 했다. 저 고물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따뜻한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와 내 손을 잡고 빌거나 혹은 뻔뻔하게 가족 타령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다. 가져온 책을 펼쳐 지난번에 읽다만 페이지를 찾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인형은 눈보라 속에 한참을 서 있다가 끼익거리는 리어카 바퀴 소리와 함께 거리의 끝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이성민은 어떻게 되었냐고?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다 해고당하고 지금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숨어들었거나 노숙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상관없다. 죽은 세포는 몸이 알아서 대사시켜 배출한다. 썩어버린 인생은 도려내면 그만이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낸 문자였다. 한지원님, 보셨던 아파트 집주인이 가격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내일 계약 진행하시죠. 나는 액정을 바라보며 입가에 진실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나만의 집 내 피 같은 돈, 깨끗한 돈으로 사는 집 그곳의 모든 모서리가 오직 나만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 뒤로 달콤한 끝마디 감돌았다. 끝.